안녕하세요. 2022년 군수직 공무원 필기시험 경영학 7급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설 강의 하기 전에 그 시험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일단 7급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거의 유사한 난이도의 수준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떤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긴 하냐면, 작년 시험보다는 조금 더 깔끔했어요. 깔끔한 문제들이 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뭐 난이도는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군무원 7급 경영학으로는 가장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총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험 보시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좀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면접 절차도 있으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면, 1번 다음 중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등 경영관리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1번 계획은 미래의 추세에 대해 예측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얘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다음 2번 조직화는 조직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직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상하기 위한 과정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쓰고 있으니까 조직화에 대한 설명보다는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3번 지휘는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고 모든 것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조직 구조를 설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조직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통제는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 목표를 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 및 권한과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동기부여와 관련돼 있다면 지휘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1번이 되는 거라서 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속가능 경영 모두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3가지가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경제적 수익성, 2번 환경적 건전성, 3번 대외적 공헌성, 4번 사회적 책임성. 답은 3번 대외적 공헌성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복리와 행복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배려의 바탕을 두고 있다. 2번 사회적 책임은 청렴, 공정, 존중 등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3번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4번 자선재단 운영, 사회적 약자 고용, 환경 보호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 보셨을 때 당연히 어떤 생각 하셨을 거냐면, 얘 도대체 누구야? 라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 처음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셨을 텐데 소거법을 통해서 푸셔도 되죠. 1번, 2번, 4번이 맞는 것 같으니까 3번이 틀렸을 거야. 맞아요. 3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던 사람이냐면, 자유방임과 시장제도를 가지고 경제를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프리드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했던 사람이냐면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윤 추구를 강조했던 거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3번 문제 좀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크게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높은 수준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좋은 성과 평가는 임금 상승이나 조직적 보상으로 이어진다. 2번 강화 요인이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고 행동이 그 결과의 함수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3번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과는 서로 분리되고 구별된다. 4번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공할 능력에 더 큰 확신을 가진다. 문장 자체에 대한 틀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름의 기대 이론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노력, 1차적 결과인 성과, 2차적 결과인 보상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름의 기대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 1차적 결과인 성과, 2차적 결과인 보상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노력이 성과, 임금 상승이나 조직적 보상. 그래서 노력, 성과, 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이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같은 것들 위주로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그 단계라는 관점에서 노력, 1차적 결과인 성과, 2차적 결과인 보상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1번 보기 찾아내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다음 중 임금 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무급은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성과의 크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직무급이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돼 있으니까 직능급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연공급은 해당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직무들을 평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성과급은 종업원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제도이다. 근속 연수와 관련돼 있으니까 성과급이 아니라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고요. 따라서 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6번 다음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서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평가자가 포괄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해서 순위를 결정한다. 얘는 서열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직무를 여러 평가 요소로 분리하여 각 평가 요소의 가중치 및 일정 점수를 배분한 뒤 각 직무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얘가 바로 점수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 사전에 직무에 대한 등급을 미리 정해놓고 각 등급을 설명하는 서술을 준비한 다음 각 직무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방법이다. 등급법 또는 분류법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4번 여러 직무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직무들 간의 서열을 결정하고 기준 직무의 내용이 변하면 전체 직무를 다시 재평가한다. 서열과 기준 직무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기준 직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 될까요? 요소 비교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점수법에 대한 설명은 2번이 되니까 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7번 다음 제품 설계와 관련된 내용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기억 보시면 괄호는 원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제품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제품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원가를 절감하면서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니까 기억은 가치 분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니은 제품의 다양성은 높이면서도 동시에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다양성은 낮추는 제품 설계 방법이다. 다양성을 높인다는 것은 고객화를 추구한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다양성을 낮춘다는 것은 원가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와 고객화를 절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은은 모듈러 설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디귿은 제품의 성능 특성이 제조 및 사용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로버스 설계 또는 강건 설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다음 리을, 마케팅, 생산, 엔지니어링 등 신제품 관련 부서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공급자까지 참여시켜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동시 설계 또는 동시 공학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드리면 기억은 가치 분석, 니은은 모듈러 설계, 디귿은 로버스 설계, 리을은 동시 공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되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8번 A클리닝 주에 8월 한 달 동안 세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00만원이고 임차료 30만원, 급여 40만원, 운송비 5만원, 소모품 및 기타 비용 10만원이다. 다음 중 8월 한 달 A클리닝 주식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뭐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수익에서 비용 다 빼주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수익은 100만원이고요. 비용은 30만원과 40만원과 5만원과 10만원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다 더하시면 85만원이 되니까 100만원에서 85만원을 차감하시면 15만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BCG의 성장 점유율 모형에서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은 1번 문제하는 성장률이 높은 시장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은 사업이다. 2번 현금 젖소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크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현금 잉여가 창출되는 사업이다. 3번 걔는 성장률이 낮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취약한 사업이다. 4번 스타는 고도 성장 시장에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어 현금 유출이 적고 현금 흐름의 여유가 큰 사업이다. 정답은 4번 되는 거고요. 현금 유출이 적고 현금 흐름의 여유가 크고요. 이미 시장 선도자가 된 상황이라면 현금 젖소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캐시카우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10번 기업의 경쟁 전략에 있어서 경쟁 우위는 차별화 우위와 비용 우위로 실현될 수 있는데 다음 중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은 1번 차별화 우위는 경쟁 기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차별화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다.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효익을 창출했으니까 그만큼 가격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2번 규모의 경제, 경험 효과, 조직의 효율성 증대 등은 비용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역시나 옳은 설명이 되고요. 3번 다양한 제품의 기획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광고 전략 등을 통해 비용 우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죠. 다양한 제품을 기획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기획한다는 것은 비용 우위와 관련돼 있을까요? 차별화 우위와 관련돼 있을까요? 차별화 우위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비용 우위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 되겠죠. 4번 차별화 우위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느끼는 사회적, 감정적, 심리적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역시나 옳은 문장이 되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11번 다음 중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항목은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신뢰성은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을 보일 준비 자세를 의미한다. 예, 뒤에 설명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감성, 그러니까 보기상으로 보면 엠파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감정이입이라고 막 번역해 드리는데 여기 공감성이라고 번역돼 있으니까 1번 보기는 공감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2번 공감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요 뒤에 설명, 요게 바로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대응성, 저는 반응성 또는 응답성 정도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대응성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얘가 이제 맞는 설명. 다음에 4번 확신성은 물리적인 시설이나 설비, 직원 등 외형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뒤에 설명은
유형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확신성이라는 것은 직원의 지식과 예절 및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항목은 3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2번 다음 내용은 어떤 기업 전략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래 사례에 가장 옳은 것은 N사는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품 디자인과 판매와 같이 가치사슬의 처음과 끝부분만 자신이 담당하고 나머지 생산 부문은 전 세계 하청기업에 맡기고 있다. 하청기업들 간에 서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경쟁을 유도하여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한다. 예, 이거 요새는 N사 어떤 사인지 다 유출 가능하신 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요 사례 갖고 얘기했을 때 역시 1번 전략적 아웃소싱, 2번 전략적 제휴, 3번 다각화 전략, 4번 수직적 통합이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략적 제휴가 안 되는 이유가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고요.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니까 역시 가장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문장상으로 뭘 주고 있냐면 하청기업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어요. 하청기업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라는 쪽보다는 아웃소싱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이건 옳으세요.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1번 전략적 아웃소싱으로 판단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1번이 돼요. 다음 13번 다음 중 재고 및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은 1번 재고는 제품의 생산이나 고객 수요의 충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재이며 완제품, 제공품, 각종 원자재 등이 포함된다. 2번 재고 관련 비용 중에서 추 납품 비용이나 품절 비용은 재고 부족 비용에 해당한다. 나중에 납품해서 발생하는 비용, 말 그대로 제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2번 보기 역시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고요. 3번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연간 주문 비용 및 연간 재고 유지 비용 등의 연간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산출한다. 4번 일반적으로 고정 주문량 모형은 정기 주문 모형보다 더 많은 안전 재고를 요구한다. 4번이 옳지 않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 주문량 모형이라는 것은 Q 시스템을 의미하고 정기 주문 모형이라는 것은 P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P 시스템이 Q 시스템보다 안전 재고의 수준은 높아지죠. 그런데 4번 보기는 Q 시스템의 안전 재고가 더 높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고요. 다음 14번 다음 중 투자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방법들 중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회계적 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회수기간법에서는 원금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긴 투자안을 선택한다? 그럴 리가요. 긴 투자안이 아니라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요. 3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역시나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이 돼요. 4번 수년가법에서는 수년가가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역시나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15번 다음 중 공급사슬 관리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급사슬 관리는 기업 내 변환 과정과 유통망을 거쳐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자재,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을 전체 시스템에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2번 채찍 효과란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에 따라 공급사슬의 상류에 있는 주체로 갈수록 하류에 있는 주체로부터 주문을 받는 양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3번 공급사슬 성과는 총 공급사슬 원가, 정시 납품 비율, 재고 충족률 등 원가, 품질, 납품, 유연성 및 시간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4번 공급사슬의 주체를 각 상호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한 주체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다른 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혹시나?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죠. 공급사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공급사슬 관리는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고려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은 다른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6번 다음 내용은 제품 믹스 및 제품 계열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보기에 해당하는 개념 중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기업은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계열과 품목을 합한 것이다. 다음에 니은은 동일 유형의 유통 경로를 통해 동일한 고객 집단에서 판매되는 서로 밀접한 관련 있는 제품들의 집단이다. 디귿 하나의 제품 계열 내에서 크기, 가격, 외형 또는 다른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단위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단 개념 보시면 뭐 제품, 품목, 계열, 믹스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매칭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시면 기업부터 보시면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계열과 품목, 제품 계열과 품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니까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품 믹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동일 유형의 유통 경로를 통해 동일한 고객 집단에게 판매되는 서로 밀접한 관련 있는 제품들의 집단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건 제품 계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디귿 하나의 제품 계열 내에서 크기, 가격, 외형 또는 다른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단위이니까 제품 품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문제 안에 답은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 믹스, 제품 계열, 제품 품목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16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7번 다음 중 인사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은 1번 연공 오류는 피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연공적 속성인 연령, 학력, 근속 연수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2번 후광효과는 평가자가 피평가자 간의 가치관, 행동 패턴, 그리고 태도 면에서 유사한 정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광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정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유사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3번 대비 오류는 평가자가 여러 명을 평가할 때 우수한 피평가자 다음에 평가되는 경우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낮은 수준의 피평가자 다음에는 높게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4번 자존적 편견은 자기 존중감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유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나머지 크게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8번 다음 중 수요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관적 모형의 델파의 기법. 여기서 얘기하는 주관적 모형은 정성적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어진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인 질의와 응답을 통한 합의를 도출한다. 2번 일반적 예측 기간은 주관적 모형에서 인과형 모형 그리고 시계열 모형을 이동함에 따라 점점 짧아진다. 3번 주관적 모형의 상호 영향 분석 기법은 미래 사건이 이전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한다. 4번 주관적 모형의 역사적 유추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수요를 예측한다. 4번이 옳지 않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인과형 모형, 제가 주로 쓰는 표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과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앞에 정성적 방법으로서 역사적 유추법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다음에 19번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하들의 관심사와 욕구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2번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한다.
3번 부하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를 추진한다. 4번 부하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예, 정답은 2번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한다. 요것은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0번 다음 중 다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수직적 통합에서 후방 통합은 판매 및 마케팅 경로를 통합하여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판매 및 마케팅 경로를 통합한다면 소비자 방향에 있는 걸 통합하니까 후방 통합이 아니라 전방 통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다음 2번 관련 다각화는 기존의 제품이나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벗어나는 거니까 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비관련 다각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비관련 다각화는 특정 기업이 현재 사업 범위와 서로 관련성이 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성이 크다라면 비관련이 아니라 관련 다각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수직적 통합에서 통합된 기업 중 어느 한 기업이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경우 전체 기업으로 비효율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얘는 뭐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1번, 2번, 3번은 옳지 않은 설명,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20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1번 다음 중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며 타인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기서 얘기 끝났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써야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면 2번 자기 자본 비율이란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번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자산의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자기 자본이 자금의 회전율이 낮은 비유동 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4번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값으로 기업이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부터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나머지 다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22번 다음 중 주가 수익 비율 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퍼에 대한 정의 그 자체입니다. 다음 2번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를 의미하며 상대 가치 평가에 사용된다. 3번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퍼는 작아지게 된다.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거고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 분모가 증가하는 거니까 퍼는 작아지게 되겠죠. 다음 4번 퍼가 높을수록 투자 원금을 더욱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투자 수익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요. 퍼가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주가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퍼가 높은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원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3번 다음 중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업의 노사 분규나 소송 발생 등과 같은 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 2번 이자율과 같은 금리 인상 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 3번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4번 정부의 경기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기업 고유의 위험과 관련돼 있으니까 23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죠. 다음 24번 서비스업은 제품 생산 및 제조업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서비스 운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은
1번 서비스는 무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구매 전에 관찰 및 시험이 어렵다. 2번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므로 저장될 수 없다. 3번 서비스는 시간 소멸적인 특성이 있어서 서비스 능력을 저장할 수 없다. 4번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인데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객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마다 다른 서비스가 적용된다 또는 이질적인 서비스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5번, 다음은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가장 옳은 것은 하면서 시장 세분화 기준들 물어보고 있고요. 1번 인구 통계적 세분화, 2번 지리적 세분화, 3번 행동적 세분화, 4번 심리 특성에 의한 세분화 4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료 보시면 먼저 제품 편익이라는 것,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여 어떤 편익을 얻고자 한다. 브랜드 충성도,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 선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태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딱 뭐만 보시면 되냐면 제품 편익, 브랜드 충성도, 태도가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 그리고 이 3가지는 구매 행동적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행동적 세분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경영학 7급 25문항 전부 다 살펴보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